소재 문화유산 보호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법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바들을 다 이끌어 주셨고 또 계속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발표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한 서너 가지 소개를 드리고 질문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하는 데 대단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좀 가급적이면 합쳐서 결합해서 문화재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제시해 주신 예규의 해석에 있어서 제한이 되고 있는 8호의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안해 주신 말대로 해석을 하면 8호하고 9호의 해석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8호를 좀 더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분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보호 기금하고 그다음에 중박기의 예산을 같이 결합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유로 되었을 때 문화재보호법 62조에서 국유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 총괄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분납을 하다 보면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도 권한이 있고 중박에서 현실적으로는 중박에서 소장하고 전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 때문에 또 반드시 중박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의 충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기여자에 대한 보상, 포상 이게 행정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좀 완화해서 이거를 장려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포상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포상이라고 했을 때도 입증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수요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정보 제공자까지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다른 데서 이제 뭐 포상 심사를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국외소재 문화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분들이 있긴 한데 또 정말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가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보상보다는 포상이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시적 압류 면제 법안에 대해서는 전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압류 면제를 규정하더라도 문화 및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예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문화유산의 디지털화가 최근에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 주변부에 대한 인적 저작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의 그 공공성, 공동체의 재산이자 유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또 정보가 산업화될 필요도 있고 앞으로는 뭐 디지털 헤리티지가 훨씬 더 주류적인 개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재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저작권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문화재청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서로 다른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유로피아나처럼 한정된 컬렉션이라도 좀 더 외국에 잘 소개하고 아니면 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보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활용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또는 운영 과정 중에서 행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상훈 교수님 아주 좋은 잘 풀어서 기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서로 시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손문석 교수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손문석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좀 많은 외침을 겪고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부담 반출됐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 국내로 한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
그리고 25개국에 21만 4천 점이 넘는 문화재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매년 소재 파악을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 정책적 관점에서 국내 문화재 환수에 관한 규제 발표는 미흡한 법적 공부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매우 시의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문화재 환수 등에 관해서 연구를 또 진행해 주신 이규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게 돼서 또 많은 공부가 되고 토론의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토론에 가림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입 비용 충당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화재가 재화로서의 특성이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자세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객관적 가치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문화재를 딱 찍어서 이 문화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미리 짜놓지 않는 이상 문화재 매입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안들과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해외 문화재의 어떤 긴급 매입이라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문화재청 예산과 뭐 다른 기관의 예산을 좀 결합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반드시 좀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발제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문화재보호기금법상의 문화재 보호기금하고 예를 들어서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구입 예산 그걸만 비교를 단순하게 해보면 문화재보호기금법 41항에는 다양한 어떤 기금의 종류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을 여기에 못 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을 보면 구입 제한 사유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장 거기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도난 불구이나 밀가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관련된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제한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구입 재원을 문화재 보호기금과 결합해서 문화재청에서 활용한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부금이 용도를 정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사용 제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일정한 예산을 다른 기관에다가 준다고 했을 때 그 항목의 전용 제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 장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상이나 또는 포상의 문제인데요. 발제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유니드로 협약이 여기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국내법상 문화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이나 포상의 문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손실보상 규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추후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을 때 제보자나 체포의 분노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그리고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 기증할 때는 시상 또는 사무법상 서운 추천, 문화재 관련 제시 개최 이런 이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 환수 관련해서 보상이나 포상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실질적인 환수의 유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여러 입법 방향이 매우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하나의 아니긴 합니다만 문화재 점유자에 대해서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한다든가 당사자 인격 같은 주관적 자유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무분별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익 목적은 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환수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기왕에 이제 나가 있는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재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문화재가 해외로
무단 반출이 되는 경우라든가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원이 있으면 보상 제도를 활용해서 해외 소재 문화재나 중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이 진행이 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 문화재 환수 문제가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불법 반출 문화재를 찾아오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관습법상 주권 면제 이용과 이에 따른 압류 면제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따라서 외국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밖의 문화재를 구분해서 전자에 대해서만 조건 면제, 압류 면제 제도를 반영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규율로 접근하자는 이원적 접근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걸 국내로 환수하는 것이 문화국가로서의 좀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발제자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보상 방안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입법에 반영이 돼서 해외 문화재 환수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토론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성홍 교수님, 손문석 교수님 토론에서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셨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듣고 혹시 시간이 되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클리어하게 그 프로에서 궁금해하실 내용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60페이지에 문화재 긴급 레이드에 관한 얘기로 제4조 1항 제9호 8호하고 9호인데요. 8호는 국내 또는 국외 소재 문화재 매매 계약 상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9호가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합치는 경우에서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문화재청이 그 문화재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얼마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기금을 합치지 말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그게 아니고 이 문화재의 실질적 가격은 100억이다 라고 하면 100억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합칠지 여부는 8호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호에서 굳이 현행상으로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9호를 거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구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에서 그 문화재의 정규적 과도한 요청 책임 부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걸 재단 측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포상안을 마련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점유자가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나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기여했다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우리가 먼저 정보를 줬지 않느냐 그럼 이거 신고 포상 분명히 무사하게 둬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끊으려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점유자로서 기정환자로 제한하지 않으면은 이 포상책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페이퍼상으로는 적기가 어려웠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순간부터 그 앞쪽에서 기환자들이 분들이 다 포상금을 요구할 때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정환자로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나름 고육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자 발표에 대해서 혹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겠습니다. 손이 무거우면 안 되시거든요. 네, 예. 예, 제가
회장이 뭐 주제롭게 뭐 토론 참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기호 교수님 발표 아주 실무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라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화재 반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개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concept을 한번 공유해보자. 첫 번째 생각은 국외 소재 문화재 반수라는 게 과연 뭐냐, 그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테리토리얼, 영토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반수냐, 아니면 실제 현지에서 그렇게 잘 활용되더라도 저거는 이제 그 컨셉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외 소재가 우리가 불법 반출됐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피해자 의식이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면 문화재가 민족주의하고 다시 결부가 되게 굉장히 시너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나라가 되돌아와야겠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컨대 해외에서 지금 뭔가 문건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출처를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도 이게 그런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우리 정부의 그런 어떤 이 심리적인 빨리 어떻게든 가져와야 된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업자들이 그것을 언론에 터뜨리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입 비용이 점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정부 욕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점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문화재 반수 문제는 조금 롱텀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작용가 있느냐면 지금도 현재 소송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고려시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 때 제작된 것도 되는데 어쨌든 일본에 지금 있는 문화재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도굴권이 지금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다 1970년에서 반환해줘야 될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란소송까지 갔거든요. 전주처분 이제 가처분을 했다고 보란소송까지 갔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심리적으로 우리가 빨리 이거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불법적인 상황들. 그럼 저는 그거를 대해서 좀 롱텀으로 봐야 된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고 그렇지만 이거 출처가 분명히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찾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둘러가는 일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수를 떠게 되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외국에 소재하는 다른 문화재를 찾고 싶어도 실태 파악도 돼야 되는데 외국에서 한국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이 문화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을 닫아가니까 실태 파악 자체조차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문화재 반수라는 효과가 단기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예, 성원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문제도 아마 한 세션 가지고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종 분들이나 많은 분들 생각도 뭐 다양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깊게 논의하기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요리 있게 잘 진행해주신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걸로 3세션 3부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